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현대문학 문항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국어영역에서 난이도가 높게 나온 편이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1교시부터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문제 푸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시 현대문학 분석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연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의 구성이 좀 어렵고 난해하고 까다로운 편이라서 아마도 수험생들이 조금 처음에 제시문을 보고 좀 아는 질문이라 쉽다라고 느낀 거에 비해서는 문제를 풀 때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4개의 세트에서 3개의 세트가 연계율이 높은 제시문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안에 내용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 그리고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이지물 논함, 얘네들은 이제 갈래복합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골모가는 현대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은 표현상의 특징이라던가 소재의 의미와 기능, 시어 시구의 의미, 서술상의 특징, 시점, 초점화, 인물의 태도와 심리, 이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기본적인 핵심 요소들을 바탕으로 문항을 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갈래 복합 세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제시문 같은 경우는 암울한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새 시대를 맞이하는 자세 그리고 감격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지금 김종길이라는 사람이 1947년에 광복 이후에 자신의 어떤 감격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가하 제시문을 23번을 풀면서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기에서 어떤 작품에 대한 힌트를 많이 준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고 제시문을 읽어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도 역시나 23번 문제의 보기를 먼저 읽고 제시문을 읽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푸셨으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근데 대신 보기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들 자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이 제시문 읽고 조금 반갑다 했던 마음이 선지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의미가 뭘까? 이렇게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좀 탐색하면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됐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제시문 가는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모두 관여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쇠락을 하면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사실 자연이라는 거는 항상 순환하잖아요.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근데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난 뒤에 다시 생긴다라는 어떤 우리에게 믿음을 주죠. 자, 그래서 이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문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새로운 역사를 생성하는 가능성을 실현한다. 근데 여러분, 문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은 열려 있으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어떤 소통의 수단이 되는 거고 닫혀 있으면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양면적인 속성을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학에서 주로 이제 양면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어떤 화자의 어떤 생각이나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그런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엿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 여기서의 깃발은 이상향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하 제시문을 해석하면서 선지를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나에는 조금 표시를 미리 해뒀거든요. 자, 가에서는 색채어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색채어라는 거는 색깔이나 빛깔을 드러내는 걸 얘기하겠죠. 자, 흰 벽에는 어련히 해질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다가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그래서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될 때까지 해질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벽에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비춰졌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천년이나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이제 천년 동안 이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쇠락해가는 모습을 묘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23번의 1번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온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인간의 역사가 쇠락해 왔다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자, 근데 이것이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후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역사가 지금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연의 어떤 영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은 사실 바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죠. 하지만 나머지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단청은 연년의 빛을 잃어. 자,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지나다 보니까 단청은 빛을 잃었다. 두리 기둥에는 틈이 생겼다. 자, 그리고 벽과 바람이 쓰라리게 이곳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자연의 흐름에 따라, 순환에 따라 인간의 역사가 쇠락해 가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서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서럽지 않다. 즉, 자연이 가진 어떤 순환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2번에 두리 기둥 틈에 벽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은 서럽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3년으로 가서, 자,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자, 지금 세월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푸른 이끼가 앉아 있죠. 자, 근데 문은 지금 현재는 어떠냐? 닫혀져 있습니다. 닫혀져 있는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연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은 아니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몸을 맡기는 느낌보다는 이 변화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쇠락해 가는 도중에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변화의 힘을, 생성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즉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변화의 가능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또 엿볼 수가 있는데요. 푸른색 이끼, 색채어가 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문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닫혀 있다가 열려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성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닫혀 있는 문이 언젠간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언젠가는 이 지금 쇠락해가는 역사가 새로운 역사로 다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양면적인 속성을 가진 소재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연 볼게요.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주춧돌 놓인 자리가 인간의 역사라고 본다면 지금 쇠락해 가면서 지금 가을풀에서 이제 봄이면 새로운 역사가 돋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가을과 봄은 이제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푸른싹. 아까 전에도 푸른색이었는데 이번에도 푸른색입니다. 자,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자, 이제 생성의 힘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화자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항에 가서,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돕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생기는 나무가 자라는 푸른싹이 돋는 이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유달리도 높은 마지막이 아니네요. 제가 헷갈렸네요. 자, 다음 연.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은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자, 지금 푸른이 또 나왔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푸른색. 자, 높은 하늘은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왔대요. 돌아왔다는 거. 아까 봄이 가을이 됐다가 다시 봄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자연의 순환이겠죠. 자, 사납던 비바람이 거친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자, 어두웠다가 다시 새벽이 된다. 자연의 순환이겠죠.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자, 아까 닫혀있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어떤 생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자, 드디어 생성의 에너지가 문을 확 열면서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연의 순환과 그 다음에 생성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자, 그리고 이제 푸르다는 게 여기에서는 새로운 생명, 생성과도 연결되는 색채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립던 깃발이 약간 이상적 모습이잖아요. 이상향. 자,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그래서 어떤 생성의 이미지,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닫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자,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은 자,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생소한 시라고 이렇게 느꼈겠지만, 그래도 이 보기를 참고해서 조금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을 풀면서 나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시는 우리 수능 연계교재에 실려있던 작품이라서 조금 반가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를 해석할 때보다는 조금 반갑게 접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는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AB를 바탕으로 이제 해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ABC를. 자, 그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의 가지만의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자, 지금 수양나무에 가지가 담을 넘는 장면을 통해서 화자가 어떤 점을 깨달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을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얼굴을 한번 못 마주쳤다는 것은 이 가지와 뿌리가 조금 이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얼굴 한번 못 마주쳤다. 이런 얘기죠. 나무를 이제 상상을 했을 때 잠시 살 붙였다가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떨어지는 걸 이렇게 손을 턴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근데 이제 이 뿌리와 꽃과 잎이 있었기 때문에 혼연일체로 서로를 맺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담을 넘는 데 있어서 무서워만 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뿌리와 꽃과 잎과 협력하는 가지의 모습에서 협력의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담을 넘을 때.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아까 전에 얼굴 하나 못 마주친 것은 거리가 먼 거죠. 가지랑 뿌리가. 손을 터는 것은 꽃과 잎이 떨어지는 건데 이게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돌아가서 두 번째 B 부분을 보시면 자, 한 닷새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을 쌌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넣는다는 건 가지에게 그렇게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잘 보시면 비와 폭설, 그 다음 담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가지가 넘어야만 하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비와 폭설은 이 담을 넘는데 조금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명나게 담을
넘는 시도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애 요소다. 왜? 이것은 뭔가 뛰어넘었을 때, 담을 뛰어넘었을 때 이 화자는 한계를 뛰어넘는 쾌감을 느끼고 비와 폭설을 막 극복하고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과정을 극복했을 때 내가 좀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는 것처럼 비가 오고 막 폭설이 내릴 때 담을 넘었을 때 내가 한계를 뛰어넘는 쾌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없었으면 그렇게 신명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비나 폭설이 조금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처럼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자가. 자,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고 담밖에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이라는 것도 이렇게 어떤 신명나게 넘는 시도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담을 넘는 것 자체가 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이 없었으면 담을 넘는 도전조차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비와 폭설이 내리니까 더 담을 넘고 싶은 거예요. 담을 넘었을 때 쾌감이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A에 비해서는 B가 조금 더 해석하기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연계 교재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이 무리 없이 해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집생과 24번의 2번 선지. 고집생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라고 했는데, 자, 고집센 B, 그 다음에 도리 없는 폭설, 얘네들은 사실 부정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가지가 뭔가 신명나게 담을 넘게끔 하는 오히려 그런 요소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얘네들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이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거는 담이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담이 있어야 꿈을 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했다는, 틀렸다는 거죠. 요거는 담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가서 보시면 C 가기 전에 3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을 신명나는 일에 연결하여서 정수리를 타넘는 의미를 드러낸다. 이게 정답이네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이 여기서는 담이 되겠죠. 담. 자, 이 담이 신명나는 일에 연결이 되어서, 자, 담을 넘었기 때문에 내가 쾌락이나 어떤 뿌듯함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수리 타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담 밖에 가둬두는 저 금담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정수리를 타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고 담 밖에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은 정수리를 타놓는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대상이다. 담을 넘게끔 만드는 대상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를 보고 4번, 5번 선지를 마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목련의 가지라던가 담나무 가지라던가 줄잠이 줄기라던가 담쟁이 줄기라던가,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냐? 얘네들은 전부 다 담을 넘게 만드는 그 수양 가지의 친구들, 그러니까 수양 가지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전부 다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이라는 존재는 무명의 획을 긋는 담을 넘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박이자, 이 담을 넘는 것은 도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도반이었을 것이다. 함께 돌이 닿는 벗이다. 자,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담이 없으면 넘어설 대상조차 없기 때문에 담이 함께 돌을 닿는 벗이다. 도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담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5번 선지 가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가지바늘가 혼자
서는에서는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자 여기서 가지의 협력을 중시했죠. 그래서 혼자서는 넘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비에서 담 밖에 가두어 획을 끊는 가지의 모습에 이어진다. 아니죠. 획을 끊는 것은 아까 전에 담을 넘어선다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 A에서는 가지 혼자서는 담을 넘기 힘들었을 거다.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혼자 있는 상황이 획을 끊는 가지의 모습에 이어진다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A에서 안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에서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자, 이거는 A에서는 뿌리, 꽃, 잎과 같이 협력해서 혼연일체로 나아가는 것들이 없었다면 자 아니었으면에 강조하는 대상은 비나 폭설, 담과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면 신명나지 않았을 것이다. 담을 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의 대상들의 의미는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유사한 관계죠. 담과 유사한 관계로서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이제 나무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유사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5번도 틀렸다.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선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제시문을 25번을 통해서 풀 건데 그 전에 26번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이제 26번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아마도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문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양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문이 닫혀 있다가 열리기 때문에 닫혀 있을 때도 열림의 가능성을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으면서 천년 동안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가 열림으로써 이제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존재로 해석이 됐죠. 자, 그다음에 니은에서 가지는 담을 넘어서면서 자신의 영역을 담 안에서 담 밖으로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문항을 풀면서 다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약간 고전수필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짧아도 뭐 한문수필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요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내용 자체가 꼬여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해석하는 데는 힘들지 않았을까. 가나다 중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고 해석할 때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25번 자체가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해석할 때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의 나가 이제 글쓴이죠. 글쓴이. 고전 수필이기 때문에 이제 글쓴이가 어떤 자신의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홍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자,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자, 그러면 있는 것이 병이라고 너 생각하니? 있는 건 병이 아니야. 이거는 이용이란 사람이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글쓴이가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자,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뭔 소리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병일 수도 있다. 잊지 않는 것, 있는 것은 병이 아니고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잊지 않는 것은 병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지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자, B에서 이제 질문을 던졌죠. 자, 근데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사실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이것은 연유된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을 병이라고 치자. 자,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말은 옳을까?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그 말은 답이 이겁니다. No, 옳지 않다. 이 말은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글쓴이의 깨달음과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해석하면서 앞부분에서 헤매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병이라고 쳤을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병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글쓴이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잊어야 할 것과 잊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해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어떤 깨달음을 노래하는 거라고, 서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고, 자, 여기서 나오네요, 여러분.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고 잊어서도 안 될 것을 잊는 데서 나온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고 잊어서도 안 될 것을 잊는 사례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눈의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고 입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지만 재물을 잊지 못하고 고귀한데 교만한 것을 잊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잊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잊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부정적인 것을 잊지 못한다. 즉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자, 요거는 이제 잊어서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이제 부정적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재분수를 잊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 자, 그래서 천하의 걱정거리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을 잊는 데서 나온다. 자, 요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글쓴이가 강조하고자